자, 여기 술 한 잔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낯선 대화가 시작되죠. 바로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 이야기인데요. 이 시 정말 한국 현대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잖아요. 오늘 저랑 같이 이 시가 그리는 쓸쓸한에서도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시의 첫 구절이에요.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. 어때요? 그냥 이 구절 하나만 딱 들어도 뭔가 술기운처럼 몽롱하고 안개 낀 풍경 속에 훅 들어와 버린 것 같지 않나요? 자, 그러니까 이 시가 시작되는 곳은 무슨 거창한 광장 같은 데가 아니에요. 그냥 어둑어둑한 술집 구석이죠. 여기서 어떤 위대한 선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의 좀 내밀하고 어떻게 보면 기묘하기까지 한 대화가 이 시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. 근데 이 구절을 듣고 나면 머릿속에 질문이 딱 떠오르죠. 아니 그래서 그 숙녀는 대체 누구야? 그리고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지?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이 이 시 전체를 끌고 가는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 술집 안의 우울한 분위기, 이 대화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요, 우리 같이 술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봐야 합니다. 이 시가 태어난 바로 그 시대 그 풍경 속으로 말이죠. 때는 1950년대 한국입니다. 상상이 가시나요? 전쟁이 막 모든 걸 핥히고 지나간 직후예요.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사람들 마음속엔 텅 빈 공허함만 남은 그런 잿빛 시대가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, 당시 사회 분위기가 참 모순적이었다는 거예요.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,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그런 약속, 그런 희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. 근데 막상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보이는 건 폐허와 상실감 뿐이었던 거죠. 이 희망과 절망 사이의 엄청난 간극, 이 균열이 바로 당시 사람들의 마음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. 자, 이런 시대적인 공허함을 머릿속에 딱 그려두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.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고요? 바로 시인이 곳곳에 숨겨둔 강력한 상징들. 이걸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. 첫 번째 열쇠, 바로 목마입니다. 여러분, 목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맞아요. 아이들의 순수함, 어린 시절의 꿈,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 시에서 목마는 바로 그 순수함이 전쟁 때문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걸 의미해요.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순수의 시대, 잃어버린 꿈의 상징인 거죠. 그럼 숙녀는요? 이 숙녀는 과연 누구일까요? 놀랍게도 숙녀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. 생각해보세요. 목마가 상징하는 순수한 과거가 사라졌잖아요? 그것처럼 이 숙녀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. 뭐 예를 들면 떠나간 사랑, 사라진 아름다움, 희미해진 희망 같은 것들이요. 그러니까 숙녀는 사라져버린 상태, 즉 부재,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버지니아 울프가 등장한다는 점이에요. 왜 하필 버지니아 울프였을까요? 그녀는 그냥 유명 작가 이름이 아니에요. 시인에게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였던 거죠. 천재 예술가가 느끼는 그 끔찍한 고독, 깊은 절망, 그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시인 박인환은 바로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. 자, 보세요. 이 상징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. 술을 마시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목마를 보면서 잃어버린 순수함을 그리워하고 떠나간 숙녀를 통해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부재를 느끼고 버지니아 울프를 떠올리면서 예술가로서의 절망을 곱씹는 거죠.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춰지면서 결국 전후 시대의 그 깊은 허무함과 한 개인의 슬픔이라는 거대한 그림 하나가 완성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. 박인환 시인이 느꼈던 이런 상실감, 도시에서의 고독감, 이게 사실 한국에만 있었던 감정은 아니었거든요. 이건 당시에 1,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전 세계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대한 흐름,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였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일을 겪고 도시는 커지는데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, 이런 정신적인 공허함 속에서 전 세계 예술가들은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하나 하는 불안을 작품에 담아냈어요. 그러니까 박인환 씨에 나오는 도시에서의 외로움, 나는 왜 사는가 하는 불안감, 이 깊은 절망감은 사실 그 시대 파리, 런던, 뉴욕의 예술가들이 느꼈던 감정과
똑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. 일종의 시대적인 공명 같은 거였어요. 바로 이 지점에서 박인환 시인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. 그냥 서양의 모더니즘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. 모더니즘이라는 세계적인 최신 언어를 딱 가져와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, 그 슬픔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가 막히게 그려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그래, 1950년대의 아픔을 담은 시라는 건 알겠어. 근데 왜 7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시를 읽고도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? 이 시가 가진 그 끈질긴 생명력의 비밀, 마지막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시 후반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.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의 표제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?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에요. 우리 인생이 사실 뭐 별거 없고 그냥 잡지 표지처럼 뻔하고 속물적인 거 머리로는 알아요. 근데 그 텅 빈 느낌? 그 공허함 자체는 너무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. 이 딜레마, 이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? 결국 목마와 숙녀가 왜 지금까지도 걸작으로 불리느냐? 바로 이겁니다. 한 시대가 겪었던 역사적인 고통, 어린 시절 순수함의 상실, 떠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, 예술가로서의 깊은 절망, 그리고 도시인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외로움과 허무함까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이 짧은 시 하나에 정말 완벽하게 담아냈기 때문이에요. 자, 70년 전에 폐허 위에서 던져졌던 이 지문들이 이상하게도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날아와 꽂히는 것 같아요. 휙휙 변하는 이미지와 얕은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목마는 무엇인가요?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어떤 환상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? 이 지문에 대한 답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목마와 숙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